역사 속 어딘가에 있었던 그런 노래들을 찾아서 제가 발굴하고 기록하고 실제로 부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거를 잘 알고 있어야 거기서 뭔가 보고를 찾아내서 오늘날 우리가 그거를 새롭게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농장에서 일했을까요? 오렌지 농장에서 일했어요.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으로 따야 한다. 근대 대중가요, K-팝의 뿌리가 이 중에 도대체 어떤 거가 있을까? 마녀는 되게 생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녀의 의미는 교훈과 즐거움을 한꺼번에 같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유행가는 우리의 마음을 달래준다, 위로해준다. 그게 유행가의 힘입니다. 그 문화의 힘을 K-팝을 통해서, K-컬처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시그니처 교양 강좌 운영 교수를 맡은 손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성학 서포터 친구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 또 우리 1000여 명이 된 학생들 그 웹엑스에 들어와 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웹엑스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웹캠을 켜서 같이 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도 그 웹엑스 채팅창에 출석했다고 글을 다는 친구가 지금 한 20명 정도 있거든요. 이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그 말은 이제 학기가 이제 끝나간다. 것이고 우리 지성학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기존과는 다른 특별한 순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외국에 있는 외국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 삼성, 뭐 현대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되게 지켜 세우곤 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보면 외국 친구들 만나면 뭐 캐대언, 블랙핑크, GD 너무 올드한가요? 어쨌든 그 뭐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얘기하면서 한국 문화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만큼 이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K-컬처 특히 그 중에서도 K-팝에 대한 관심과 이제 국제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K-팝과 관련돼서 단국대학교의 장유정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려 볼 건데요. 장유정 교수님 잠깐 이력을 설명을 드리면 한국대중음악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KTV의 가요로보는 근현대사에서 MC로도 활약 중이시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3장의 정규 앨범을 내시고 또 싱글곡도 거의 30곡 가까이 내신 가수시기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권의 또 책을 쓰신 또 작가이시기도 하고 또 관련된 많은 논문들을 쓰신 또 연구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선율로 걷는 시간, K-팝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K-팝에 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국의 K-팝이 이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를 아주 재밌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큰 박수로 장유정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지금 현재 문화예술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장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요. 선율로 걷는 시간, K-팝의 뿌리를 찾아서이거든요. 그러니까 K-팝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노래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역사 속 어딘가에 있었던 그런 노래들을 찾아서 제가 발굴하고 기록하고 실제로 부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K-팝은 잘하는데 그래서 너희 K-팝의 역사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K-팝의 역사는 이러이러하고 와 기원전 우리 뭐 어떤 노래가 있었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지 한번 저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의 소개를 너무나 이제 멋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제 소개를 노래로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환기도 시킬 겸 제가 2020년에 발표했던 경성야행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노래를 들어보면 왜 비슷하다고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성의 밤 사랑의 그 밤 그대와 나 만나 사랑을 나누던 그 밤 그대는 떠났고 나 홀로 남아 그대를 그리워하네 사랑에 설레고 사랑에 기쁘고 사랑에 아프고 사랑에 슬프고 그래도 그대가 있어 내 마음은 언제나 빛나던 그 밤 경성의 밤 추억의 그 밤 그대는 떠나고 나 홀로 여기에 있네 사랑에 설레고 사랑에 기쁘고 사랑에 아프고 사랑에 슬프고 그래도 그대가 있어 내 마음은 언제나 빛나던 그 밤 경성의 추억의 그 밤 그대는 떠나고 나 홀로 여기에 있네 그대는 떠나고 나 홀로 여기에 있네 그대는 떠나고 나 홀로 여기에 있네 네. 이제 목을 풀었습니다. 네, 목도 풀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죠. 네. 일단 제가 오늘 할 강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K-팝 막 블랙핑크 요즘에 뭐 또 굉장히 또 유명한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가수들 이야기할 거 아닌가 했다면 살짝 이제 그거는 기대를 내려놓으시고요. 아주 옛날 옛죠. K-팝의 뿌리에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갈래별로 근대 대중가의 모습도 보고요. 그러면서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 졸릴 때쯤은 노래도 한 곡 불러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요. 뭐 난리도 아니죠. K-팝 데몬 헌터스 캐대언 다 보셨죠? 여러분들도. 근데 여기에 중간에 그 오마주가 등장을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장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김시스터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김시스터즈 지금 김숙자 선생님이 이 김시스터즈의 리더인데요. 그분이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얼마 전에도 전화로 통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에 진출했던 첫 번째 걸그룹이 바로 김시스터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이고요.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수없이 많은 K-팝 그룹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캐대원에 보면 이런 장면들도 등장을 하죠. 누구죠? 더피와 서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민화, 우리나라 민화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죠. 우리가요, 오늘날의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면 과거를 잘 알고 있어야 거기서 뭔가 보고를 찾아내서 오늘날 우리가 그거를 새롭게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자 보이스. 예. 누가 이거 사자 보이스 아무리 끝까지 봐도 사자가 안 나오더라. 뭐 라이언이 왜 없냐 뭐 그러는데 그 사자가 아니죠. 이 사자입니다. 예. 죽을 때 저승 갈 때 데리고 가는 그 사자인데요. 사실은 사자 같은 경우는 이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는 이런 사자의 모습이 우리 전통은 아니라고 해요. 1980년대에 전설의 고향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전통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막 가시나 이런 한복이나 도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캐대언의 음식 문화가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점심 먹고 살짝 이제 출출할 텐데 이러한 음식들도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전통 문화 또 고전 문화 속에서 우리의 오늘날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 옛날로 다시 100년 전 그 시절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요런 장면들 왼쪽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맥켄지라는 분이 양평에서 찍은 의병 사진들을 이렇게 재현을 한 거예요. 비슷하죠? 딱 봐도. 이 맥켄지가 어떤 분이냐? 바로 이분입니다. 캐나다인 저술가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썼던 책 중에 한국의 비극 The Tragedy of Korea라는 책이 있어요. 1908년에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병을 차다다녔대요. 의병을 직접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경기도 양평 부근에서 드디어 의병을 만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겠죠.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보다는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이 바로 왼쪽에 있는 요셉 스탠슨, 이병헌의 양아버지로 나온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호머 헐버트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호머 헐버트가 누구냐? 한국인을 한국인보다 더 사랑했던 파란 눈의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종 황제의 측근으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고요. 고종 황제 칙서를 가지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하고 이야기가 된 다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책 중에요. 대한제국의 멸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1906년에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연구실에서 서문을 읽다가 꺼이꺼이 갑자기 또 울컥해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비방이 그 극에 이르고 정의가 점차 사라지는 때에 나의 지극한 존경의 표시와 변함없는 충성의 맹세로서 대한제국의 황제 폐하께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지만 장차 이 민족의 정기가 어둠에서 깨어나면 잠이란 죽음의 가짜이기는 하나 죽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대한제국의 국민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1906년이면 아직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우리 국군은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담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했던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인필지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책인데요. 세계 지리서인데 무려 한국어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지리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악보가 보이죠? 저 악보가 뭐냐면 바로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이
여동생한테 1886년 10월 17일에 여동생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저 악보를 그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동네 꼬마 녀석들이 얼마나 부르는지 귀가 따가울 정도다. 1880년대에 이미 우리나라에 아리랑이 유행했던 거죠. 그럼 그 아리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호머 헐버트가 생각하는 아리랑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한국인을 대표하는 노래다. 궁궐에서도 부른다. 하나의 선율에 즉흥적인 사설을 무한히 얹어서 부르는데 한 400 몇 절이 된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제가 저 논문 다 100년 전 논문 찾아갖고 다 읽었었거든요. 라이스라고 썼어요. 라이스를 밥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쌀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어떤 게 정확할지 몰라서 제가 지금 두 개 다 써놓은 거고요. 서양의 시인이나 작가에 뒤지지 않는 한국인의 시적 정서가 사실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1880년대 유행했던 아리랑을 저렇게 악보랑 실었습니다. 하지만 저 악보 저대로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는 것처럼 이런 거 뭐 하잖아요. 꺾고 흔들고 뭐 이렇게 식임새 놓고 그런 거 없이 호머 헐버트가 듣기에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한 그 단순화시켜서 저걸 만들었는데요. 여기 가사가 지금 안 보이지만 음은 이렇습니다. 대충만 제가 그냥 무반주로 들려드리면 아라렁 아라렁 아라리요 아라렁 얼싸 배 띄워라 문경 세제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 다 나간다 이렇거든요.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리랑 아리랑 근데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고 좀 그렇죠. 1880년대 호머 헐버트가 들었던 아리랑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거국행이라는 노래예요. 1910년에 무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안창호가 작사를 했고요. 이상준이 작곡을 했는데 제가 왜 이 노래를 소개해드리냐면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유행했대요. 그때는 음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지만 이 노래가 유행했다라는 것은 대중성을 가졌다라는 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중음악의 뿌리가 이 시기다 단절이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다라고 번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노래에서도 대중음악의 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노래인지 궁금할 것 같아서요.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1절만. 이런 노래거든요. 박수 쳐도 되는데. 네,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예, 이게 현실입니다. 이 독립운동가요. 제가 대중음악을 연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음악을 연구하려면요. 대중음악만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민요를 연구하고 동요를 연구하고 독립운동가요를 연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국행과 같은 독립운동가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까지는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학생들이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어떤 강연과 공연이 있을 때마다 계속 불러서 또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래가 어디에 실려 있냐면요. 최신 창가집이라고 광성중학교 만주에 있거든요. 독립운동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만든 학교예요. 거기 최신 창가집에 153곡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저렇게 거국행이 실려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작업은 뭐냐면 저 악보를 보고 저 악보를 살려서 그 다음에 노래로 부르고 때로는 음원으로 발표하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잊힐 뻔한 또는 잊힌
그런 노래들을 발굴해서 제가 새롭게 다시 기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자, 안창호 선생님, 혹시 여기 오른쪽 여기 여기 따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뭘 것 같아요? 저게 네. 미국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농장에서 일했을까요? 맞아요. 오렌지 농장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오렌지 따는 모습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으로 따야 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도 우리 다 각자 다른 마음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창호 선생님이 저렇게 오렌지 따서 저걸로 번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댔었습니다. 저분은 말이 곧 행동이었던 분이고요. 행동이 곧 말인 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런 분이 만들었던 독립운동가요를 제가 논문 쓸 때 찾은 것만 해도 한 16곡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또 연구자가 또 한 대여섯 곡을 찾아서 왜 못 찾아요 한 번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독립운동가요를 쓰면서 내가 썼다라고 말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증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해서 이제 그랬습니다. 자, 제가 또 전사로 조금 뭐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사해참이. 이 노래 아시죠?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가면 다 원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또 임베세라고 또 다른 자료 찾으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거의 초창기 소프라노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가장 유명했던 분이 바로 이 윤심덕입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사해참미인데요. 이거는 제가 어차피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여기서 안 틀고 넘어갈 겁니다.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고 아마 듣고 싶으면 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노래 원곡이 도나우강의 잔물결인 거 아시죠? 이바노비치가 작곡한. 근데 전 세계에서 그 노래를 가지고 죽음에 대한 찬미를 가사로 쓴 건 이 사해참미가 유일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윤심덕이 그냥 쓰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를 뭐 물론 윤심덕이 썼냐 아니면 김우진이 썼냐 이 두 사람의 사랑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다들 너무나 이젠 유명하죠. 심지어 너무나 신기하게도 지금 2025년이죠. 저 사건이 1926년이에요. 내년이면 100년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드라마로 만들어져요. 와, 어떻게 저렇게 오래전의 이야기가 오래전의 노래가 여전히 재생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노래의 힘이 또 이야기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는 것처럼 극작가 목포 부호 출신 김우진과 윤심덕의 사랑 이야기인데 단순히 사랑 이야기로 끝날 것인가?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물론 한 사람은 유부남이고 한 사람은 아가씨였지만 그들의 어떤 사랑이나 연애가 당시 1926년 사회 분위기 속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죠. 지금 생각하면 문제지만 그거를 막 문제로 막 삼아서 막 너희 뭐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죽었을까? 자살설, 자살 조작설, 뭐 그다음에 뭐 타살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2019년에 중국 상하이에 학술에 대해 발표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복수원이라는 묘를 찾아갑니다. 복수원이 뭐냐면요, 예술가들의 묘를 모아둔 곳이에요. 거기 누구를 찾아갔냐면 김염. 혹시 들어보셨나요? 몸이 남다르죠? 당시로서도 몸짱이고 지금 봐도 몸짱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김덕린, 본명은, 아버지는 김필순,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사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서 영화 황제라는 칭호를 듣게 돼요. 이분의 묘를 찾아가서 우리 한국 학자들이 딱 참배를 하고 그 옆을 봤는데 뭐가 있었냐면 바로 란링위, 바로 완영옥, 우리나라 말로는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입모양으로 부조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입모양 같아요? 사람들 입모양인 것 같아요. 보면은 저 란링위가 누구냐면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16살 때 영화배우로 데뷔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는데 소문과 추문에 시달리다가 인언가외, 사람의 말이 두렵다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이 저 아름다운 여인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걸 표시한 게 아닐까,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윤심덕을 생각했습니다. 아, 윤심덕은요 굉장히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동생 유학 자금도 돼야 되고, 그래서 부자 누구 찾아갔더니 누구 첩이라는 소문 돌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받지만 경제적으로는 쪼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 같고 좌절도 많이 했을 거고, 그것이 이 사람을 어떤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란닝의 묘를 보면서 했었는데요. 일단 김염이 누군지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시죠.
제가 그래도 오늘 이제 김염이란 사람이 누군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혹시 기존에 김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김염을 별로 언급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중국 황제로 영화 황제로 통하잖아요. 중국 입장에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인기 투표를 했는데 1, 2위가 중국 여자 배우였고 3위가 김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1등인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하고 막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도 또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독립운동가 집안이고 아버지 김필수는 일본인이 건넨 우유를 마시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증은 없지만 심증적으로는 거의 독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김염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이제 근대 대중가요 전사의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근대 대중가요 K-팝의 뿌리가 이 중에 도대체 어떤 거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재즈송, 마녀 들어봤어요? 마녀라는 말? 미녀는 들어봤는데 마녀는 되게 생소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만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때는 만담이란 말이 되게 익숙했는 우리 때구나. 네, 우리는 익숙해요. 왜냐하면 만담이라고 해서 장소팔 고춘자 이런 분들 나와서 두 사람이서 막 웃긴 얘기 주고받고 이런 걸 만담이라고 했거든요. 웃긴 노랫말로 이루어진 게 마녀고요. 신민요는 미녀인데 새로운 미녀예요. 저 신민요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생적인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그다음 트로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트로트 맞습니다. 사실 트로트만으로도 뭐 몇 시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을 빨리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재즈뿐만 아니라 서양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노래. 자, 떠오르는 게 있죠. K-팝 떠오르죠? 자, 저 K-팝의 시작을 저기까지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향락적인 정서를 보여주고 모던 보이 사이에서 유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코리안 재즈 밴드가 그 한국인들이 결성했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초기에 유명한 재즈 밴드다. 그래서 이 코리안 재즈 밴드가 인기를 얻으면서 1928년에 결성을 했거든요. 모던 보이 사이에서 재즈 붐이 일어납니다. 도시에서는요. 근데 시선은 어땠냐? 여러분들 뭐 다 읽어줄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보면 현대인의 병적 향락생활 그것이 곧 재즈라는 것이다. 흥에 겨운 곡조를 채모도 염치도 잊어가면서 몸짓, 손짓, 다리짓, 콧짓 그야말로 제멋이 내키는 대로 지랄을 하다시피 아래오는 것을 재즈 밴드라고 부른다. 별로 좋게 본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리고 이때도 보면 당시 재즈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토벤 하이든 음악은 정말 좋은데 이 재즈 때문에 미국 청춘 남녀가 타락을 하고 있다. 이게 예전에 대중음악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오늘날하고는 다르죠. 오늘날 K-팝 하면은 막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가수였는데 가수하고 싶다라고 부모님께 말했더니 당연히 칭찬을 못 들었죠. 그 딴따라를 왜 하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부모님 마음은 그때 193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시 재즈 연주자들은 재즈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분이 현경섭이라고 오케이 음반 회사에서 트럼펫 연주자였는데 그분이 헐리우드 호텔이라는 영화를 보고 와서 나 조금이라도 그 미국인들 흉내를 내보고 싶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기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재즈와 관련해 가지고 재즈송 관련해서 한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무용가 최승희입니다. 최승희 들어보셨죠? 무용가 최승희. 못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무려 지금 BTS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를 돌면서 무용을 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다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전 무용을 현대화해서 알리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분이 또 노래도 했죠. 여러분들이 듣고 있던 1930년대 노래하고는 조금 다른 노래일 텐데요. 저희가 처음 부분은 최승희 목소리를 넣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의 노래 부르면서
노래 어때요? 저도 기분 좋아졌어. 저는 이제 이 당시 대중음악이 목록으로 한 4,000곡 정도 돼요. 목록으로만 대중가요가. 근데 그 중에 이제 음원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고 못 찾은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 4,000곡 목록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근대가요 다시 부르기를 하면서 불렀었는데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저 혼자 유일하게 제 핸드폰 컬러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트로트하고 완전 다르죠? 갑자기 이태리 정원을 오라고 하고 세레나데를 부르라고 하고 그다가 채승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성의 프로포즈송이거든요. 이게 재즈송이에요. 그래서 외래어도 많이 쓰고 선율도 서양 음악의 선율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 프로그램 보면은 샬 플레엘 프랑스에 있는 극장에서 채승이가 공연했던 그런 건데요. 프로그램인데 파리가 어떤 도시예요? 패션의 도시잖아요. 채승이가 공연을 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모자입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기 전까지 안 믿었어요. 근데 요때 프랑스에도 이런 모자가 유행을 했대요. 그래서 채승이가 제자 김백봉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파리 사람도 이상해. 내가 공연 때 썼던 초립동 모자를 너도 나도 쓰고 다닌다. 그래서 이렇게 패션의 도시에서 패션을 선도했던 일을 했던 게 또 채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겠지만 일제 강점기잖아요. 일제 말에 공연 수익금을 일제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 이렇게 뭔가 환영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은 또 약간 사상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잊힌 사람이 됐는데 남편 안마기 숙청을 당해요. 그러면서 채승이도 같이 숙청을 당해서 1968년경에 좀 마지막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오지 탄강에서 뭐 총살 당했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너무 한때 전 세계를 돌았던 무용가가 그 마지막은 조금 안타까움을 남겼죠. 자, 또 재밌는 노래 한 곡 소개해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버튼 크레인이 부른 다시 못 올 이 청춘. 세상이 정말 좋아 세상에 없지 못하고 이것만이 없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젊은 청춘이 좋은데 연인을 찾고서 이 맘이 불쾌하면 비루만 꼭 마셔요 내 영자씨 비루를 가져와요 천사여 이리로 앉으소요 다시 목소리 천천 함께 놀아요 가슴성이 닿을 때까지 마음껏 마셔봐요. 네, 여기까지만 들을 건데요. 자, 비루가 뭐예요? 비루. 맥주. 맞아요. 아마 흥겨업계가 어려웠던 것 같아. 보니까. 이분 되게 독특해요. 아마 대중음악으로 이분이 부른 이 노래가 1936년에 나왔으니까 서양인이 불렀던 첫 번째 대중가요가 아닐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노래 들어봤고요. 신민요는 여태까지 제가 대중음악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민요에 비빔밥, 짬뽕, 변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중음악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생적인 대중가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후렴을 차용하든 악기를 차용하든 게다가 이런 역할을 누가 했냐면 기생들이 주로 했습니다. 기생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생학교에서 수학, 뭐 음악, 뭐 국어 뭐 다 배운다. 물론 그때 이제 일제 강점기니까 뭐 일본어 뭐 다 배워야 됐는데 이분들이 전통 창법으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신민요를 이런 기생 출신의 가수들이 부르면서 굉장한 인기를 얻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트보다 왜 이 노래가 인기가 많았냐? 조선 냄새가 나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 첫 번째 노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온규의 아리랑입니다. 이 노래는요, 신민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1926년에 나온규가 만든 영화 주제가로 쓰였어요. 그 노래 맞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노래.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물론 그 전으로 거슬러 가면 여러분들은 더 오래전에 아리랑을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하고 계속 뿌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이 노래가 위아래 할 것 없이 어디서나 이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1926년 당시에도, 그리고 28년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인데요. 누가 지었냐고 물어봤더니 나온규가 삼천리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내가 지었다. 본인이 어렸을 때 남쪽에서 노동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너무 선율이 아름다워서 나중에 찾았는데 찾을 수 없어서 어렸을 때 들었던 그거를 떠올려서 만든 게 아리랑이다. 그렇다면 아까 그 1880년대 유행했던 그 아리랑의 어떤 잔재들이 이 회령 지방에 살던 나온규가 들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 노들강변이랑 이 노래는 여러분들 뭐 아는 노래예요. 창법이 벌써 달라요. 아까 최승희 노래나 뭐 그런 노래하고 다르게 창법이 있다. 민요 창법입니다. 왜냐하면 박부영도 기생 출신의 가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나라 전통 창법을 노래 속에 넣은 거지. 들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마트 가서 아마 명절 때 가면은 요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들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고요. 좀 소리 좀 키워주실래요? 노래. 네, 맞아요. 이런 노래. 이런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선우일선이라고, 이분도 기생 출신의 가수입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조선 팔경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도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입니다. 나중에 나 이 노래 한번 더 듣고 싶다 하면은 요즘에는 너튜브에서 다 들어볼 수 있어요. 자, 트로트가 문제인데요. 트로트가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외색, 뭐 이런 뭐 천박,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이 됐었어요. 저도 트로트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채널을 돌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여기서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저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이라는 건 우리 안에 선입견을 깨고 나와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알을 깨고 나온 것처럼. 그래서 트로트도 저한테는 굉장히 편견 가득한 장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고등학생 때 그 마을버스를 탔는데 80년대였어요. 근데 그때 뭐가 전국을 강타했냐면 쿵짝쿵짝 트로트 메들리가 전국을 강타해서 모든 기사님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트로트 메들리를 트셨어요. 저는 마을버스 종점에 살았어요. 끝까지 쿵짝쿵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싫었죠. 어떻게 집엔 가야 되고. 마을버스 종점에 도착해서 빨리 내리려고 하는데 저 말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아우 기사 양반 음악이 좋아서 내리기 싫어 그러시는 거예요. 뒤통수를 딱 맞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싫다고 하는 어떤 음악이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되고 너무나 좋은 음악일 수 있구나. 그러면 이 트로트를 다시 연구해야겠다 하면서 연구했던 게 트로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트로트는요, 정말 모던 걸 모던 보이들이 신식, 새롭게 받아들인 음악이었고요. 그리고 트로트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됐습니다. 요즘은 트롯이라고도 쓰는데요. 저는 그냥 트로트라고 쓰고 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한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라고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트가 어디서 왔냐? 일본 대중음악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럼 그 일본 대중음악은 어디서 왔냐? 여기까지 사람들이 질문을 예전에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 엔카의 유명한 작곡가 중에 고가 마사오라고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요를 듣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본인의 작곡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그래서 고가풍이라고 이분이 만든 엔카는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실제로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트로트가 엔카에서 왔는데 왜 엔카라고 안 부르지? 왜냐하면 팝은 팝이라고 부르고 록은 록이라고 부르고 포크는 포크라고 하는데 왜 트로트는 엔카라고 안 불러? 그게 궁금했는데 2012년에 아시아 대중음악학회가 대만에서 있었거든요. 거기에 데보라 샤문이라는 그 여성 학자가 바로 엔카로 발표를 하면서 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뭐냐면 엔카 자체가 일본 고유의 음악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적극적으로 서양의 음악을 받아들였고요. 그 과정 속에서 기존에 있던 음악에 서양의 것이 만나서 만들어진 게 엔카였습니다. 그게 들어와서 우리는 트로트가 됐고요. 얘네들은 나중에 그게 엔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시작했을지라도 같은 뭐 일본의 어떤 뭐 전통적인 음악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본에 새롭게 만들어진 유행가, 류곡가. 우리는 그게 이제 유행가가 돼서 트로트와 엔카로 자란 거죠. 그래서 일본 전통 음악이 아니고 그리고 그 노래를 향유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장년층이 되니까 엔카가 이제 청년 시절에 향수를 자극하는 노래가 되면서 전통의 노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와지마 유스케라는 이 학자나 크리스틴 야노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카에서 오고 안 오고가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 사실 어떤 노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건 대중성이라던가 또는 지금 뭐 불리고 있는가라는 뭐 현대성이라던가 그다음에 고유성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트로트가 엔카에서 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의 뭔가 좀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모든 전통은 만들어진 전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판소리가 딱 나와서 나는 오늘부터 전통이야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전통은 만들어진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트로트는 따라서 한국의 대중음악 장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왜 우리가 트로트에는 이런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느냐? 식민지 앙금입니다. 콜로니 백이지. 일제 청산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렇죠? 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일본 생각하면 약간은 좋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트로트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고 양가 감정도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막 되게 안 좋게 막 무슨 막 쪽발이다 막 이러면서 막 비하하다가 그러면서 또 일본 가면 옛날에 코끼리 밥통 사오고 또 샤프 펜슬 사오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되게 양가 감정이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다른 식민지하고 달라요. 우리는 인종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어요. 다른 식민지는 백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지배했다면 우리는 똑같은 인종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조금 달랐죠, 결이. 그리고 기존의 대중음악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의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뭔가 일제라고 하면은 되게 안 좋은 거고 또 대부분이 운동권의 출신들이 대중음악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시작했어요. 그런 노래들, 예를 들어서 운동권 출신들이 불렀던 노래들, 운동 현장에서 여기서 운동은 이 운동 아니고 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뭐 이런 운동권의 노래들은 진실의 노래인데 대중음악은 거짓의 노래다.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저기 보면은 오른쪽에 누군가요? 여러분 알고 있는 바로 누구예요? 저 음악가 누구예요? 누구를 알고 있어? 베토벤이에요. 근데 베토벤은 저렇게 막 숭고한 모습으로 막 그러는데 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한 모습일 수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서양 것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클래식 공연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가면은 왠지 숨도 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고 그런데 여기 왼쪽에 사진 보세요. 1842년 프란츠 리스트 공연장 장면입니다. 그림으로 그렸는데 돗대기 시장이 따로 없죠. 너무 그 프란츠 리스트 그 공연장이 저렇게 시끄럽고 막 졸도하는 사람부터 프란츠 리스트가 피던 담배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시끌벅적했었던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클래식 하면은 왠지 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우리 안에 어떤 편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본의 대중음악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거든요. 근데 들어보세요. 박채선 이줄색이라는 기생 출신의 가수가 불렀는데 전통 창법으로 불렀어요. 민요 창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가 원곡은 일본의 마시로키 후지노네, 시치리가 하마노 아이카인데요. 일본에서 1890년대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미스미 요코라고 그 질시 지역에 중학생들이 탄 배가 전복이 되면서 그 학생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애도하는 노래로 불렀던 게 우리나라에서 또 인기를 얻어서
우리나라에서 이풍진 세월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희망가라는 제목으로 알 거고요. 그다음에 정동원이 예전에 그 미스터 트롯에서 불렀던 노래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노래의 원곡은 When You Arrive at Home이라는 바로 찬송가입니다. 말하자면 찬송가가 일본에 들어가서 아까 시치리가 하마노 아이카라는 노래가 됐고, 그 노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희망가 이풍진 세월이 됐기 때문에 노래의 어떤 근원만 따져갖고 이야기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황성예터라는 노래는 일단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노래가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인 작사자, 작곡자, 가수들이 대거 출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목포의 눈물 같은 노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노래 속에 뭐가 있냐면 민족의 어떤 정서가 담겨 있어요. 저 2절에 보면 300년 원한 품은이라고 나오는데요. 원래는 300년 원한 품은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것도 유튜브에서 한번은 너튜브에서 찾아서 원곡을 들어보세요. 원곡을 들으면서 뭘 듣냐면 2절을 들어보세요. 300년 원한 품음을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부르는지 이난영이. 왜냐하면 저 300년 원한 품었다라는 건 1592년 임진왜란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노적봉을 군량미를 속여서 싸우지도 않고 이겼던 그 싸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 임은 그냥 단순한 내가 사랑하는 임이 아니라 조국이고 고국이고 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 노래가 광주 사태 때도 불렸고요. 60년대도 불렸고요. 그래서 민족의 노래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 한 곡이 주는 그 어떤 생명력,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나중에 들어보고요. 근데 이 이난영이 왜 중요하냐? 아까 캐대언 기억하죠? 오마주 했다라고. 그 김시스터즈가 바로 이난영의 딸입니다. 이난영의 딸과 이난영 오빠의 그러니까 딸 다 합쳐서 이렇게 김시스터즈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김시스터즈가 미국 에드 설리번 쇼에 무려 22번 출연하는데, 에드 설리번 쇼가 뭐예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TV 쇼예요. 거기 누가 나오냐면 루이 암스트롱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 그분들이 나오는 방송에 무려 22번 출연했다라는 건 그만큼 굉장한 인기를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게다가 이난영 선생이 딸들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같이 출연한 장면인데요. 한번 보시죠. Michael rode but I show Hallelujah Michael rode but I show Hallelujah We would like you all to meet from Korea Someone talented and sweet from Korea She would always stop the show in Korea Mother told us all we know in Korea Hey. 아리랑 아리랑 고개는 할렐루야 우리 님이 넘든 고개요 할렐루야 그 고향 산천 고개는 할렐루야 우리들이 가고픈 고개요 할렐루야 마이클 로버쇼 할렐루야 마이클 로버쇼 할렐루야 마이클 로버쇼 할렐루야 마이클 로버쇼 이분이 바로 에드 설리번이고요. 이 김시스터즈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세 사람이 합쳐서 20가지가 돼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네, 굉장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녀로 갑니다. 아까 웃긴 노랫말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웃음을 두 가지 양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마녀를 연구하기 전까지 마녀에 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딱 찰나의 유의적 웃음,
요 한 줄이었는데 저는 마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웃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풍자, 해악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초기에 마녀는 한 1933년에 용어가 등장하지만 이런 분가라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이거 마녀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오늘은 회사의 월급날인데 이른 아침 일찍이 월급을 타서 기생집에 갈까 술 먹으러 갈까 마누라에게 물어봤다 주리경 쳤다. 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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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봐도 마녀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자, 여러분 알고 있는 이 노래 있죠? 오빠는 풍각쟁이. 알죠? 이 노래. 자, 여기서 질문. 오빠의 직업은 뭘까요? 오빠 지금 뭔 것 같아요? 백수. 네, 백수. 그렇죠? 네, 또 뭘 것 같아요? 오빠의 직업. 이런 거 선물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거 선물 드릴게요.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자, 노래 말 속에 등장을 하거든요. 일단 재밌는 게 광고 보세요. 돌부처라도 무릎팍을 치고 돌아앉을 익살진진한 명랑가요. 웃기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마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중요한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들 들어볼 수 있는 거는 넘어가고요. 풍각쟁이는 무슨 뜻이냐면 돌아다니면서 음악 연주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죠. 이렇게 조선 후기 해금 연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분. 오늘날은 풍각쟁이 뭐라고 부를까요? 멋지게. 네, 이렇게 부르죠. 버스커. 네, 버스커. 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 이 노래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오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고. 예, 오이지 콩나물은 서민 반찬. 불고기 떡볶이는 오빠가 지 여동생 안 주고 지 혼자 먹는 반찬. 근데 불고기는 알겠어. 근데 떡볶이에서 제가 걸렸어요. 떡볶이가 왜 들어갔을까요? 여기. 제가 이걸 알기 위해서 떡볶이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길거리표 떡볶이는 1950년 이후에 마복님 할머니가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준다는 그 고추장, 빨간 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였고요. 이전에는 궁중 떡볶이에요. 저렇게. 색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궁중 떡볶이였기 때문에 불고기랑 동급이죠. 맛도 있지만. 그래서 오빠가 지 여동생 안 줬던 거예요. 예, 오이지 콩나물만 주고. 그 다음에 명치자 구경 갈 땐 혼자만 가고 심부름 시킬 때면 엄벙땡하고. 그래서 명치자가 바로 이곳입니다. 극장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제가 아까 직업 물어봤잖아요. 오빠의 직업은 날마다 회사에선 지각만 하고 월급만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 네, 오빠의 직업은 샐러리맨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샐러리맨을 또 연구했습니다. 왜 샐러리맨이 등장했을까? 봤더니 여기 보면 내가 이상하는 신랑 후 조건. 이게 뭐냐면 신랑 후보 조건이 뭐냐. 여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려 12명이 샐러리맨이라고 대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그래서 샐러리맨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식 뭐 이런 것들을 노래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엉터리 대학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자, 이 노래는 한번 1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옆집 대학생 호떡 주사 대학생은 10년이 넘어도 졸업장은 캄캄해. 아서라 이 사람아 참말 딱하군. 밤마다 참고 내가 걸작이지요. 연애냐 졸업장이냐 연애냐 졸업장이냐. 아서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네, 요런 노래입니다. 네, 자, 잠깐 보시면 요 어떤 가사인지 알겠죠? 어떤 대학생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 공감 못했을 거예요. 이 학생은 지금 10년이 넘도록 졸업장이 깜깜해요. 연애하느라 지금 학교를 못 갔거든. 2절도 보면 우리 옆집 대학생 향수장사 대학생은 공부는 5끝 다마치기는 500끝. 다마치기가 뭘까요? 당구. 어떤 학생인지 알겠어요? 공부는 5끝인데 당구는 500끝이래. 잘하는 거예요? 500이면? 엄청? 예. 네. 어떤 학생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옆집 대학생 붕어 새끼 대학생은 학교는 못 가도 홈플하는 한몫봐. 네, 뭐냐면은 붕어 새끼 대학생이래요. 이게 왜 나왔냐면 당시 다방에요. 다방 가면은 엽차를 주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커피는 못 사 먹고 이 다방 가서 엽차, 저 다방 가서 엽차. 그래서 붕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학생은 붕어라고 했고요. 학교는 못 가도 홈브라는 뭐냐면 혼이 본정, 충무로예요. 브라는 어슬렁어슬렁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못 해봤죠? 땡땡이라고. 네, 그겁니다. 바로 그거를 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홍차냐 소다수이냐 코이냐 뽀드라쁘냐 아서라 이 사람아 지각 좀 틀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뽀드라프는 포르투갈 와인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끓인 음료수래요. 저도 저거 그 종류 찾느라고 되게 헤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다방의 메뉴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 대학생이죠. 근데 이 옆집 대학생만 풍자한 걸까요? 이런 행태를 보여주는 모든 학생들을 풍자한 거죠. 그래서 마녀의 의미는 교훈과 즐거움을 한꺼번에 같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대학생에 대한 풍자 1932년이 됐는데 1932년이에요. 보면은 카페 여기 지금 카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마시는 카페가 아니고 사실은 룸살롱입니다. 여급의 술 시중을 받으면서 술을 마시는 곳에 옛날 대학생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정복, 전모, 교복을 입었어요. 그 차림으로 가면 안 되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온 학생과 한 깜빵에서 같이 있는 모습이 일제강점기의 한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풍자를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행가는요.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나요? 대중가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좋아하는 거예요? 신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때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스피린이 감기에 좋듯이 유행가는 우리의 마음을 달래준다, 위로해준다. 그게 유행가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오늘날 K-팝이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풍성한 나라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목전에서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저도 미처 예측하지 못했었고요. 그냥 저는 대중가요가 좋아서 대중음악 연구를 했는데 너무나 다른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여러분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직 갖고 싶은 건 문화의 힘이고 지금 그 문화의 힘을 K-팝을 통해서 K-컬처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그래도 제대로 알고 가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저 100년 전 아주 오래전 이야기부터 그 노래부터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발굴하고 찾고 부르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찾아낸 노래들이거든요. 네, 요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노래 한 곡 빨리 한 이유가 있어요. 노래 한 곡 부르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불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길을 걷다 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의 노래 다 괜찮다 말하듯이 포근히 나를 감싸네 길을 걷다 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아직은 볼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그리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마지막이 내게 속삭이는 그 소리 다
하늘은 흐리고 비 맞춰 내리는 어느 가을 날의 기억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나는 너를 잊지 고맙습니다. 예, 제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이상에 이런 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오늘 저는 오면서 운전하고 오는데 은행잎이 막 날리는데 마치 금빛 물결이 막 출렁거리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 운전하다가 또 울컥 또 울었어요. 원래 그래요. 이 나이가 되면 예, 좀 눈물이 많아지는데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리시죠? 예, 질문 있는 학생들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문학과 4학년 김다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좋은 가사를 쓰기 위해서 국문학을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조금 힘든 순간들도 많은데요. 교수님께서는 가사를 쓰실 때 영감을 주로 어디에서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대학가요제 나가서 가수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문학과 가면 가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봤더니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한번 충격을 먹었고 그 다음에 가사를 쓸 때 어디서 영감을 얻냐면 이 세상 모든 게 영감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과 만나고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영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들려드렸던 작은 바람의 노래 같은 경우도요. 혼자 비가 조금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날 이렇게 걸어가는데 낙엽을 밟다가 갑자기 멜로디가 떠오른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녹음해가지고 그게 2017년이었고 그 녹음한 걸 살려서 다시 2021년의 노래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영감들이 떠올랐을 때 놓치지 말고 제가 아까운 건 뭐냐면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나이 때 저 되게 반짝거렸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다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을 안 했거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떠오르거나 생각이 나면 기록을 해두세요. 그럼 그게 여러분의 것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것으로.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이야기는 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음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 저는 대중음악 역사를 연구한 지 수십 년이 됐거든요. 거의 1995년부터 제가 마음 먹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한 길로 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별로면 저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좋은 영감을 못 받겠더라고. 좋은 느낌도 못 받겠고 안 듣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글, 좋은 음악, 너무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거나 아니 뭐 정말 그럴까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는 답이라는 생각을 해요. 답이 됐나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박시연입니다. 오늘 강연 너무 즐겁고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께서 노랫말은 시대의 기록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지금의 K-팝이나 발라드 가사에서도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언어가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또 미래 세대가 지금의 노래를 연구한다면 어떤 사회상을 읽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나중 질문부터 대답을 하면 먼 훗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그 우리 후손들이 야 한국 대단했다. K-팝의 시대가 열렸었다고 이렇게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찬란했던 시기로 지금 이 시기를 기억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노랫말 속에는 그 시대의 기록이 담겨 있어요. 저도 국문학 전공이다 보니까 노랫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민감하면서 또 뭘 보냐면 지금 발라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트로트 연구는 했고 이미 건너와서 발라드 연구를 하는데 사랑 이야기가 그 시대별로 달라요. 발라드는 주로 사랑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랑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당연히 담고 있고 K-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뭔가 자기의 사랑, 요즘 K-팝 특히 젊은 아이돌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는 그런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 대한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이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황성근입니다. 가수 장주영님의 노래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가수의 길과 교수의 길 두 가지 전혀 다른 영역에서 도전을 이어오셨는데요. 이런 선택들이 혹시 두렵지는 않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도전을 가능하게 한 교수님의 용기의 원천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기의 원천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 미치게 사랑해서 너무 하고 싶어서 갑자기 울컥하네. 근데 무명이야. 아쉬운 건. 근데 정말 좋아해요. 사실 여기서 제가 강연만 하고 가도 되는데 이게 제가 중요한 무대예요. 그러니까 노래까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지 않으면 저는요 돈을 뭐 몇십억을 갖다 줘도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못할 것 같아요. 몸이 아프거든. 제가 하기 싫은 거 하면. 근데 제가 좋은 건 제가 지금 제 자비 써가면서 이걸 해왔거든요. 수십 년 동안. 지금쯤이면 다들 그만둘 때가 됐다라고 해요. 근데 또 하고 있어. 그리고 또 무언가를 기획하고 있고 무언가 구상을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어요. 좋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라면 그게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무언가를 찾아야 되겠죠. 아직 없다고 한다면 지금 아직 굉장히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적성에 맞고 정말 누가 뭐래도 나이 들어서까지 좀 죽을 때까지 나 이거 놓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답변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네.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학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또 외부로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도 질문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거 중에서 저희가 2개 정도 네. 한번 같이 보고 또 음. 답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소연 학생 질문인데요. K-팝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했는데 K-트로트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리고 트로트가 해외 청중에게 어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나 전략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얘기를 사실은 2009년도 국회 가서 했었거든요. 트로트의 세계화 방안 막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일단 이거를 무조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위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K-팝이 위에서 만들어서가 아니잖아요. 대중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널리 퍼졌던 것처럼. 근데 K트로트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감성의 노래다 보니까 사람들 예전에 임영웅 노래 듣고 제가 너튜브에서 외국인이 감동받아갖고 눈물 흘리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저게 통하는구나.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좀 노래를 지금 뭐 굳이 영어로 바꿀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쉬우면 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겠죠. 지금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은 신세나 학생 질문인데요. 그동안 많은 가사를 쓰셨는데 가장 뜻깊었거나 애착이 가는 구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가사를 쓰지는 못했고요. 근데 다작은 아니고요. 돈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작은 바람의 노래 같은 경우는 저를 위로하는 노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은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기도 하고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왔는데 바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아, 괜찮아. 다 괜찮아. 괜찮아. 위로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구절이 물론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저 괜찮다로 모든 거를 퉁치는 거 아니지 않냐. 그것도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은 다 따지지 않고 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도 저한테는 제가 이걸 부르면서 여러분한테도 여러분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저한테도 제 스스로한테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작은 바람의 노래 속에서 괜찮다라는 그 가사가 저한테는 되게 애착이 가고 그걸 부를 때마다 저 스스로도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네. 네, 교수님. 그 이제 K-팝이 요즘 워낙 관심이 많고 따라서 이제 그것에 대한 뭐 다양한 뭐 다큐멘터리도 많고 뭐 연구도 많고 분석도 참 많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최근 아이돌이 뭐 어떻게 육성되는지 이런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봤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처럼 지금의 K-팝이 있기 전에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 대중 가요가 어떻게 흘러왔고 또 그런 흐름 속에서 그 당시 시대상이 있고 이런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즐겨 부르는 이 K-팝 속에는 과연 어떤 시대의 모습이 있을까? 그리고 아까 학생 질문에도 나왔지만 먼 훗날에는 또 지금을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